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면 팔수록 계엄 준비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네. 준비되어 왔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좀 약간 뜬금없는 네.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 해당 기업은 조금 뭐라고 해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패스트푸드 네. 롯데리아죠. 롯데리아에서 내란 회동을 했다, 모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지금 한겨레가 이것도 좀 취재를 열심히 했다고 네. 들었어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제보를 접수하고 보고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되물었습니다. 롯데리아가 맞냐? 네. 롯데리아가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아침에 가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일단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계엄이 이제 12월 3일 밤에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12월 1일, 그러니까 어쨌든 확인된 건 뭐 더 만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12월 1일 낮 12시 정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금 이제 민간의 계엄 기획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계엄 비선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이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현직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그 밑에 대령 둘과 함께 여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되어 있어요. 이 대령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날 같이 참석했던 대령들이 이미 네. 수사기관에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예. 진술이 되어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말하자면 계엄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역할이 지금까지 뭐 정보사가 아직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안 밝혀졌습니다. 정보사가 뭘 했는지. 근데 일단 정보사가 처음에 계엄을 기획하면서 담당했던 역할은 이 계엄을 뭔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후기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주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사령관들이 문상호 사령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나는 텔레비 보고 알았다. TV 보고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근데 이 모임 자체가 계엄 이틀 전입니다. 12월 1일. 네, 그리고 이 노상원 씨가 먼저 자리를 떴다 그래요. 노상원 씨가 자리를 먼저 뜨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문상호 사령관이 이 두 대령에게 곧 계엄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시킨 걸 준비해 놔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보도 이후에 뭐 롯데리아 계엄, 뭐 롯데리아에서 파는 세트는 계엄 세트냐, 내란버거냐, 뭐 이런 이제 다 각종 밈들이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롯데 측에서 입장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웃긴 얘기인데 계엄버거 세트 출시 계획 없다. 뭐 이런 입장까지 기사화가 됐어요. 네, 지금 엄청 다양한 밈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행위와 이 모든 이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일 파티를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뭐 이런 곳에서 논의를 했다. 이게 이제 언뜻 잘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이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 준비된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술하고 좀 희극 같은 뭐 이런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보여주는 회동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계엄 모의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회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보사령부가 기본적으로 좀 휴민트,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사람을 통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좀 더 최적화돼 있고 이런 류의 IT 쪽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조금 본인들의 전공이 아니라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정보사 지금 이제 수방사나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실병이 기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실병 기동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역할을 담당하려 했고 동선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임무도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상당한 작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실병이 기동하려면 무조건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출되는 게 뭔지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일각에서는 사후에 위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서류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보사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정보사는 사실 뭐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처음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이른바 오비들도 여전히 활동을 한다라는 걸. 블랙요원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올해 유독 정보사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정보사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대는 뭐 특전사, 기무사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방첩사로 바뀌어 이런 부대들인데 사실 정보사가 뭐지? 이런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 많았을 거고 저도 뭐 취재 기자를 오래 했지만 정보사가 이렇게 커?
이런 생각을 이번 취재하면서 할 정도로 이 정보사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사의 주된 임무는 대북 관련된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최근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북파를 한다든지 HID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제 실미도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북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에 나왔던 흑금성 이런 이제 말하자면 요원들을 관리한다든지 대북 관련된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지금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기반 관련된 일들도 이제 일부 담당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그 계엄이 기획된 단계들을 보면 정보사 인원들이 제일 먼저 이 계엄을 알지 않았나, 방첩사 계엄 정보사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언제부터 계엄을 알았는지가 일단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에 본인이 이제 사령관을 했을 때 구축했던 네트워크와 인맥을 통해서 이거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군대는 아시겠지만 제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대 내에 사실. 근데 이분은 제대를 하고도 현역들을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규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정보사령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제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한 7, 8년 전에 제대를 한 사람인데 여전히 이 사람이 정보사의 현역들을 불러내고 현역 조직을 움직이고 이렇게 가능했던 힘이 뭐냐, 일단 요게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굉장히 일찍 요 계획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 같은 것들을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창구가 되는 문상호 사령관이 이제 지금 현직이니까. 근데 문상호 사령관도 이 두 대령한테 이미 11월 중순 무렵에 인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원을 선발하라고 하는 지시가, 물론 야 우리가 계엄을 할 거니까 인원을 선발해라, 계엄 때 투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11월 중순에 이미 지시를 내렸다는 건 문 사령관도 이미 11월 달에는 알고 있었다, 계획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장성 인사에도 개입을 한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동시에 같은 때 임명이 됐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이제 주목을 못 받았기는 했지만은 그때는 또 신원식 장관, 국방부 장관 시절이고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노상원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차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랑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맺었고, 그러니까 제가 군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원스타 때부터 원스타 때 이미 투스타, 쓰리스타들을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어떤 업무력을 발휘했었고, 또 한 가지가 김용현 장관은 주로 전공이 군인은 이제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분이 뭐 요직을 주로 거쳤습니다. 뭐 정보사도 하고 수방사령관도 하고 뭐 합참 작전본부장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직은, 그러니까 주로 전공은 야전입니다. 야전. 근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작전입니다. 작전, 기획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계엄이라는 게 지금 단계에서 보면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나?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계엄은 그게 아니죠. 계엄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고, 그 국회랑 선관위 접수는 군사 관계자들이 말하기로는 작전 개시 시점의 과제인 거죠. 그 과제가 거기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아니면 정보를 이제 취득하고 그 이후에 계엄 이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번 계엄회 같은 경우엔 그 개시 작전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보도나 사령관들의 진술은 마치 이제 그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계엄에.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필수적으로 첫 번째 작전이었던 국회나 선관위를 점거에 성공했으면 그 다음 단계의 작전이 뭐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거가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말하자면 작전을 세우는데 이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그 추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노상원 전 사령관을 이제 수사를 하면은 사실은 전직 군인들이 노상원만 있을 것이냐,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이제 롯데리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그러니까 통진당,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예비 음모, 예비 음모죠. 예비 음모 사건에서도
그때도 롯데리아에서 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내란 음모만 하면은 롯데리아로 가는 것인가? 이게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이게 네.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SNS에서는 뭐 내란 맛집이냐 뭐 이런 이제 밈도 돌곤 하는데 예. 근데 그때도 내란 예비 음모 단계에서 거기가 너무 시끄러운 데인데 거기서 내란을 모의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재판에서 제 기억에 한참 다퉜어요. 그게 소리가 정확하게 재판장에서 틀었는데 이게 그래서 내란 음모를 한 게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검찰하고 이 변호인들하고 싸웠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이들이 모였던 노 전 사령관과 정보사들이 모였던 여기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은 데는 아니더라고요. 안산에 있는 안산에 곳이에요. 있는 지점인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고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소의 편의성 측면에서 그냥 뭐 거기 앞에서 만나자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니 아 저기 가자 그냥 가까운데 이렇게 행동 패턴상으로 됐을 가능성. 왜냐하면 거기가 정보사령부에서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령들이 정보사가 굉장히 많은 안가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가는 집은 아니고 무슨 이제 시설들을 운영합니다. 사무실들을. 근데 이제 그런 대령들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주변에 안가 시설에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였을 가능성.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은밀한 데서 만나는 건 다 걸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적이고 그래서 뭐 007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오히려 딱 지나치듯이 슥적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걸어가면서 만난다든지 그게 말하자면 이런 정보업을 다루는 어떤 요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공개적이고 뭐 이런 장소에서 만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지 뭐 그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주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왜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아니고 또 롯데리아냐, 뭐 KFC는 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의문이 나와가지고 참 롯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다,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미디어 사회에서 어제 오늘 사이 엄청난 바이럴이 됐기 때문에 이게 롯데리아의 어떤 흥행에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어쨌든 화제가 되는 게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화제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고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영업이 잘 된다라는 거는 좀 반증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좀 다뤄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 이번 계엄의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이제 깊이 반영됐다라는 거는 지금 여러 차례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걸 직접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주장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있는데 좀 한겨레에서 지금 기사도 좀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이제 대통령의 담화가 극우 성향의 정치평론가 이제 고성국 씨가 그 했던 그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13일 대통령 담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분짜리 담화. 그러니까 보면 11일 날 고성국 씨가 한 얘기가 유튜브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얘기를 13일 날 대통령이 거의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에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 전날 고성국 씨 지금 뭐 KBS 라디오를 진행을 했던 분인데 지금 하차를 했고요. 하차를 했죠. 근데 극우 유튜버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성국 씨가 그날 11일 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속되면은 이런 담화를 하기가 어려우니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그러면서 왜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계엄이 말하자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대통령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왜 경고성 계엄인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고성국 씨가 먼저. 그래서 뭐 국회에 들어갈 시간을 벌어줬다. 출입을 막지 말고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은 뭐 그 국방부 장관하고만 상의했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고성국 씨가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싱크 비교도 해봤는데 단어를 그러면 주장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100%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언급한 주장들을 대통령이 거의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후에 고성국 씨 입장을 듣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은 이제 뭐 닿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특이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무능해서 못한 거를 결과론적으로 내가 안 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고성국 씨가 이틀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공하려고 한 말하자면 계엄이 아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13일날 그거 대통령이 그 논리를 똑같이 답습했다. 예.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또 얘기한 부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거를 국회를 정말로 접수하려고 했으면은 단전 단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정광훈 씨가 했는데 그거를 또 대통령이 그 그대로 맞죠. 단전 단수부터 했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그만 보시고 조선일보라도 좀 보셔라. 예, 예. 이 얘기를 한 1년 전에도 제가 김종일 앵커랑도 했던 방송에서 하셨던 것 같고 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보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소문만 무성했죠. 네, 무성했죠. 그리고 예. 뭐 극우 유튜버들을 직접 관리한다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인 윤석열의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담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담화의 주요한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적 눈높이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거. 이번 담화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직접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를 예. 뭐 지금 이제 관저에만 있다가 5일 만에 출근하셔갖고 담화를 한 건데 그걸 누가 뭐 써서 주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전날 일부 언론에서 내가 직접 한번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었고 근데 이게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를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건 사실 이번 계엄을 하면서 그 전까지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정선거의 세계관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 부정선거의 세계관 역시 일반적인 매체라든지 어떤 뭐 특정한 성향을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데 예. 오로지 극우 유튜버들만 그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민간 계엄 기획자라고 했던 노상원 씨 예. 그다음에 그 외에 군 인사들이 모두 부정선거를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 또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알고리즘이 좀 궁금해지는 지경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부승찬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성들한테 그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유튜브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장성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네. 뭐 체리 따봉을 해야 되나, 뭐 좋아요를 눌러야 되나 정보사에도 예. 내부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유튜버들의 주장을 수집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걸 지휘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신념을 갖게 된 그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관심이지만 사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 양상으로 보면 이게 더 극성이 되면 극성이 됐지 잦아지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정치 관련 기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 부정선거 관련된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정선거 때문인데 너희는 그걸 알고 있느냐 기자들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엄청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전까지는 그분들이 극우 유튜브 안에 그 유니버스 안에만 계시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뛰어나온 건데 이 뛰어나오라는 선동을 사실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이 그 29분 담화에서 다 한 거잖아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 국민이 아마 이분들을 얘기하는 걸로 조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갤럽 지지도가 11%가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여전히 부정선거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지금 이 공론장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가 30여 명이 오고 또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고 또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극우 유튜버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자랑도 하고 명절 때 또 선물 받았다고 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징후가 있었어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회고록에 보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를 좌파들이 기획을 했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서슴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징후가 아니었나. 참 이런 것들을 또 집권 여당이 특히 좀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최근에 좀 이제 잊혀지긴 했는데 청공 이름 뭐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명태균, 청공, 건진 이름들이 다시 다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결정과 천공의 자신의 채널에 주장한 바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천공 워낙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10가지 말씀을 하시면 그중에 어떤 게 대통령의 얘기가 사후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얼마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이분이 대통령의 운을 봤을 때 3개월 후면 역경을 극복한다 뭐 이런 그 영상을 올려갖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천공의 채널도 이렇게까지 되면 대통령 부부가 봤다라고밖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정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천공은 워낙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천공 백과사전이라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찾으면 다 있다고. 없는 게 없다. 세상 삼라만상에 다 꿰뚫고 계신 분이다. SNS상에서는 무한도전과 천공 유튜브엔 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화제가 되는 게 건진법사라고 불리우는 이 진성배 씨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거는 2018년에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뭐 경북 지역에 있는 시장에 출마하는 분한테 금품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그 코인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공교롭죠 시점은.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노출도 안 되고 뭘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긴급 체포가 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집도 이제 압수수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교롭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코인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엊그저께 발견한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시점상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자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건이 풀되는 시점 이게 이제 뭔가 캐비넷이 열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분이 경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취재했던 적이 있어요. 경고요? 2023년 무렵에 그 이권이나 이런 데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경고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탄핵이 되고 권력이 꺾이는 상황이 되니까 좀 수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대목이고 이분이 2018년 건 외에도 사실 그때는 이분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뭘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 유명해진 거는 대선 캠프를 지나면서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권에 개입한 건 없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라고 검찰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당연히 2018년이니까 무관하겠지만은 그 이후의 건들은 없느냐. 검찰도 확실히 좀 뭔가 태세를 전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 기자와 함께 추격자들 함께 했는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